성형외과 의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얼굴도 막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예, 디지털 성형외과 의사. 네네. 스킬이 다르겠죠. 옷 디자인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그것 자체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희소성을 부여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이 플랫폼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잘 개발시키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발생한 부동산은 잘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죠. 그래서 되려 제페토에서 부동산 했을 때 제페토가 부동산 컴퍼니가 될지도 모르죠. 이제 기업이랑 뭐 경제 쪽 몇 개만 여쭤보면은 기업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메타버스 소위 기술로 디지털 트윈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이게? 이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방향성은 범용적인 거고, 두 번째는 스페셜라이제이션, 특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범용적인 거는 기업의 이제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IT의 첫 번째 20년 사이클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떤 내용을 쓴 거냐 하면 PC와 윈도우, 그 다음에 오피스 제품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비용도 감소하고 효율이 좋아졌으니까 기업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이 승리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생각의 속도에서 했었던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 업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메타버스 특화형으로 잘 될 수 있느냐가 또 첫 번째 관건일 거예요. 근데 이거의 범용적인 걸로는 첫 번째는 회의나 그 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들이 먼저 가고 있잖아요. 뭐 스페이셜 같은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줌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그런 종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SK텔레콤이 발표한 뭐 이프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나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특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오피스 제품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PC 기반의 오피스 제품군이 아니라 모바일은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 그 업무를 보는 기업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PC 패러다임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지금 현재 업무 환경, 기업 환경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이 온 동네 방네 스크린이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 내 손가락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계를 나의 입력 기계로 쓸 수 있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피니트 오피스 개념이거든요. 모든 장소가 나의 업무 공간이네? 뭐 이런 거예요. 생산성 도구 앱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배 환경이 곧 오피스 환경이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좀 업무 환경 개선하는 거와 관련된 거는 어느 기업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그쪽 분야의 움직임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특정 산업들의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과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나, 또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디지털로 거의 모든 것들을 되게 가볍게 통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공간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고도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군, 그 다음에 그 산업 자체를 우리가 리딩한다라고 하는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업종별로 나올 것 같아요.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회사들이다 그러면은 최근에 의료 교육 관련된 기계들, 의료 교육에는 기계들이 들어가거든요. 기계들과 관련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환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중환자 이거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면서 심전도기 달고 산소포화도 측정하고 삑삑삑삑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모니터링 장비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계들이 가상세계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쓰는 법이 있을 건데, 그 쓰는 법을 이 사람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어떤 회사 거는 이렇게 쓰고 어떤 회사 거는 저렇게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대응해서 그런 메타버스 컨텐츠나 메타버스 교육이나 트레이닝에 많이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계를 살 때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해놓게 되면
실제로 그 기계가 디지털에서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도 더 좋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은 이걸 빨리 도입해서 그걸 했을 거고 경쟁사인데 네네. 어떤 기업은 그걸 안 했어.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그렇죠. 리딩한 기업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각각의 제품군이나 그런 네네네. 걸 만드는 회사들이 메타버스 시대를 염두에 두고 플러스를 한 곳과 아닌 곳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게 이제 빌 게이츠 생각의 속도의 네. 메타버스판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많이 예, 이제 벌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가는 건데 그거는 그 업종별로 네네.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이러겠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업무 환경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약간 범용성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업종별로 특화된 정말로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죠. 그렇게 별로 뭐, 아직까지 네. 뭐 그런 거 별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데도 있을 데도 거고. 네. 아 그렇게 된다. 그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이제 가상 경제도 네. 가상 경제라는 것도 현실 경제에 뭐 트윈이 된다. 뭐 거래가 일어날 거다. 그런 네. 예측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죠. 네. 로벅스 같은 경우엔 그 경제 규모 되게 크고요. 로블록스 네네. 같은 경우에. 뭐 2천억 네. 원 이상 원 네네. 하루 넘어선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들도 뭐 생기고 그렇죠. 있다고 제페토에 NFT 기술도 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 가상 경제의 특징은 뭐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 현실과 그냥 똑같을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각각마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 로벅스 경제 시스템이 네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세계에서만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전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려면 전체 세계 경제하고 연결되는 수준으로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가 그냥 규모가 커지는 규모가 거. 커져야죠. 규모도 커지고 호환성도 생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두 가지 방향성을 얘기를 많이 하죠. 첫 번째 방향성은 지금의 애플이나 구글처럼 유통 채널을 완전히 장악한 플랫폼 컴퍼니가 그걸 제공하는 방향성이 하나 가설이 지금 페이스북이 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에는 네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게 바로 플랫폼 경제입니다. 아,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되는데 폐해가 많잖아요. 지금 당장 수수료 30% 네. 뭐 이것 때문에도 분쟁 많이 나고 엄청 있고. 싸웠죠.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독점이니까 그렇지. 독과점. 네. 한마디로 말해서 독과점이라서 그렇잖아요, 네. 진짜. 이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쪽 기반으로 해서 그 프로토콜 경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프로토콜 경제는 인터넷하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인터넷도 누군가 플랫폼이 있지 않잖아요. 인터넷이 지금 어떻게 빌드돼서 누가 구축하는 뭐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그건 아니죠. 네.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IETF라고 하는 국제 민간 기구가 있어요. IETF에서 워킹 그룹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RFC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요. 표준 문서 같은 걸 만들어요.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저런 기능이 네네네. 필요하고 이런 프로토콜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다 돌아가게 할 수 있어. 라고 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수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서로 호환이 되는데 표준만 만들어. 네, 표준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만들어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변화 발전해 왔어요. 그 비슷하게 프로토콜 경제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만든 게 ERC 네네, 라고 ERC. 하는 이더리움 리퀘스트 커멘트라고 해가지고 RFC하고 똑같게 그런 문서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서들 중에 경제와 관련된 문서들이 몇 개가 발표가 된 것들이 7위라고 115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 네. 721번하고 1155번 이게 NFT 기술이거든요. 넌 펀저블 토큰 기술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표준만 따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붙일 수가 있어요. 네네. 물론 여기에 플랫폼을 가미해가지고 자기만의 특징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되게 많이 봐요. 독점화 쪽으로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프로토콜 경제 형식으로 해서 여러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들을 각자 구축도 하겠지만 최소한 서로 이렇게 익스체인지 되고 하는 네네. 그런 구조로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걸 또 바꿔주는 것도 생기겠죠. 네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거래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수수료라든지.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 거래소를 예를 들어 뭐 지금의 업비트나 이런 회사 같은 데들이 해줄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가 해줄 수도 있겠고, 좀 뭔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토큰 또는 경제의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는 디지털 화폐들끼리 뭐 표준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이 되고 호환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현실 세계와 네.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생겨야 이미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니스왑, 스시스왑 이런 기술들이 교환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마찬가지로 NFT 같은 경우에도 완성 기술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많이 쓰는 거 2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아날로그까지 거래를 하게 됐어. 그럼 아날로그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얘가 어떻게 갔다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들까지 트래킹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걸 하기엔 얘네들이 부족하거든요. 아직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법률 문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들어간다든지 등기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네네. 쳐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은 새 표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종류에 따라 쓰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러니까 어스2라든지 디센트럴랜드, 네네네. 샌드박스 같은 소위 가상 부동산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 규모가 좀 많이 커졌죠. 상당하다고 네. 하는데 뭐 최근에 방송 같은 데서 이제 그걸 실제로 구입한 분들 뭐 인터뷰를 봤는데 사실 그분들도 뭐 명확하게 이게 왜 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못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왜 사는 건지 그리고 좀 이게 뭐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디지털의 재화 사는 거랑 똑같죠, 뭐. 디지털 재화의 땅 형태, 땅인 건가요? 예, 땅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현실 세계의 땅하고는 좀 다르죠. 네. 현실 세계의 땅은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는 재화잖아요. 몇 개가 안 되는 그런 재화인데, 어스2 포함해가지고 디지털 랜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제공하는 플랫폼이 등장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종류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계의 땅하고 똑같은 수준의 희소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치만 희소성 자체는 갖출 수 있게 됐죠. 거래 가능한 희소성. 네.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하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가미가 되고 거래 가능한 기술이 가미가 되면서 누가 소유했고 누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건 갖추게 된 거니까. 마치 리니지 게임에서 쓰는 검 같은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있게 된 거랑 똑같죠. 그 게임 안에 있는 거지만. 그리고 다른 게임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다른 게임들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뭐. 심지어는 구찌 같은 회사가 이제 그 백을 만들 때에도 물론 대량 생산을 해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로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페토에서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는데 애들한테 설문조사 해보면은요. 그거 사는 게 왜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현실계에서 들고 다니는 백도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들고 다니는 걸 텐데 어차피 그거 들고 다니는 일도 잘 없고 네네. 몇백만 원도 없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을 들는 친구들 몇십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 샀어. 그러면은 이걸 들고 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시간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치제로서 이 정도 지불하는 게 뭐가 나빠?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는데 더 예쁜 거를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뭐가 나빠? 더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랜드가 패션이나 또는 성형외과에서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얼굴도 막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예, 디지털 성형외과 의사 스킬이 다르겠죠. 뭐 이런 애들 나오고 옷 디자인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그것 자체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희소성을 부여를 하잖아요. 지금은 부여를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부동산에 그냥 투영된 거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역시 부동산은 여기지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인지도라든지 네네.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생처럼 모르는 이상한 게임을 만들어 놓고서 그 게임에 검이 있어. 네. 이 검 살래? 아무도 안 사지. 아, 그렇죠. 그거는. 근데 리니지 검은 사잖아요. 네네. 네, 그런 느낌의 어떤 명성도 차이와 그런 거를 제공하는 부동산 플랫폼의 어떤 희소성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중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쓰면 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발생한 부동산은 잘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죠. 그래서 되려 제페토에서 부동산 했을 때 제페토가 부동산 컴퍼니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 월드를. 부동산 전용 플랫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어스2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 네. 게임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은데 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리니지의 공성전을 해서 네. 리니지에 있는 성은 되게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어스2에 있는 땅은 나중에 어스2가 그 플랫폼 게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네. 그 땅을 원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은. 지금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이걸
그럼 지금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처럼 오를 거야라고 투자의 개념으로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그건 플랫폼을 진화시켜가는 측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저도 어스투 초기부터 좀 봤었기 때문에 보면은 점점 뭔가 새로운 피처가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땅을 사두면은요, 땅에서 자원이 지금 캐지고요, 현재. 갑자기 자원이 생겨요. 예, 그 땅마다 확률적으로 생겨요. 아, 예. 어디선 사파이어가 나오고, 어디선 뭐 예를 들어 뭐가 나오고 막 이래요. 원석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개발 관련된 것들을 막 좀 하잖아요. 네. 그럼 그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약간, 지구 형식으로 돼 있지만, 옛날 브루마블 게임, 브루마블이가 좀 이상한가? 모노폴리? 모노폴리 게임 보면은 이제 호텔 짓고 뭐 하고 하면 여기 잘못 걸리면 텍스 내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블루프린트 같은 걸 해가지고 빌딩도 지을 수 있게 이제 이런 식 피처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은 진짜 사람들 여행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게임화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근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여기 유입이 많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동산 가치가 오르겠죠. 근데 이게 방치가 됐어. 개발을 안 했어. 네. 그리고 뭐 여전히 앞으로 호재가 없어. 그런 부동산은 우리나라 부동산도 망하죠. 그런 그렇죠. 거랑 똑같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이 플랫폼을 잘 가꾸고 그다음에 잘 개발시키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헤게모니는 처음 스타트했기 때문에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를 전망하는 거는 이 기업이 지금까지 해놓은 어떤 역사, 그리고 얘네들의 역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추정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죠. 일반 유저가 있는 게임들하고는 그게 제일 다르죠. 일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아이템을 샀다 한들 이 게임이 뭐 섭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네네. 나머지는 나는 돈만 낼 뿐이지 내가 낸 게 뭐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주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얘가 잘 될 때 내 가치가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죠, 느낌은. 그래서 그냥 부동산보다는 되려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보시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경제의 좀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저희 정기훈 교수님한테서 메타버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듣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들었는데요. VR과 이제 AR이 또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잘 모르던 VR과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경제에 관련해서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들었는데요. 또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또 메타버스가 더 좀 발전해 나가면은 그때 돼서 또 한번 모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